서기 550년 비잔틴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에서 두 명의 수도사가 황제 유스티니아누스 앞에 서서 세계 역사를 바꿀 제안을 했습니다. 그들은 대나무 지팡이 안에 숨겨진 작은 누의 알들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이 천년 넘게 중국이 독점해온 비단 제조의 비밀이라고 주장했거든요. 이 순간부터 동서양을 연결했던 고대 실크로드의 운명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놀라운 이야기의 전모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실크로드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부터 알아야 해요. 그 시작은 바로 중국 한나라와 로마 제국이 서로의 존재조차 몰랐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기원전 2세기 중국 한나라의 무제는 북쪽 유목민족인 흉노와의 전쟁에서 고전하고 있었어요. 그는 서쪽 멀리 있다는 대월지족과 동맹을 맺어 흉노를 협공하려는 전략을 세웠죠. 이때 장건이라는 용감한 사절이 미지의 서역으로 떠났습니다. 그의 여정은 13년간 계속되었고 그 과정에서 중국인들은 처음으로 서역의 존재를 알게 되었어요. 장건이 돌아와서 전한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서쪽에는 중국과는 완전히 다른 문명들이 존재했고 그들은 중국의 비단을 간절히 원했거든요. 특히 페르가나 지역의 한열마는 중국 기병대를 혁신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는 보물이었죠. 이렇게 해서 동서양을 잇는 최초의 교역로가 탄생했습니다. 한편 지중해 건너편에서는 로마 제국이 팽창을 거듭하고 있었어요. 로마인들에게 동방은 신비로운 땅이었습니다.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극동 지역에 외눈박이, 인간과 황금을 지키는 그리핀이 살고 있다고 기록했어요. 이는 아마도 알타이 산맥에서 발견되는 메머드 화석과 공룡 유해를 본 고대인들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로마인들이 처음으로 중국산 비단을 본 것은 기원전 53년 카르의 전투에서였어요. 파르티아 기병들이 화려한 비단 깃발을 펄럭이며 나타났을 때 로마 군단병들은 그 아름다움에 경악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깃발 아래에서 로마군은 참혹한 패배를 당했고 크라수스를 포함한 수많은 로마인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단에 대한 로마인들의 열망은 식을 줄 몰랐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기원전 46년 갈리아 정복을 기념하는 승전식에서 로마 포럼 전체를 중국산 비단으로 장식했어요. 이 화려한 광경은 로마 시민들을 매혹시켰지만 동시에 엄청난 부가 동방으로 유출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플리니우스는 매년 로마에서 중국과 인도, 아라비아로 1억 세스테르티우스에 달하는 금화가 유출된다고 기록했거든요. 이는 현재 가치로 수십억 달러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이었어요. 로마의 정치가들은 이러한 경제적 유출을 우려했지만 상류층의 사치품에 대한 욕구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특히 로마 여성들의 비단 의상은 당시 사회적 논란거리였어요. 세네카는 이제 우리 부인들은 연인에게 사적으로 보이는 것만큼 공개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많이 드러낸다고 비판했습니다. 반투명한 비단 의상이 로마 사회의 도덕성을 위협한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비단 무역은 단순히 사치품 거래가 아니었어요. 이는 고대 세계 최초의 진정한 글로벌 경제 시스템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비단은 중앙아시아의 오아시스 도시들을 거쳐 페르시아와 시리아에 도달했고 최종적으로 로마와 이집트의 시장에서 판매되었거든요. 이 과정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기 97년 중국 한나라의 사절 가면이 로마 제국과 직접 접촉하려는 시도를 했어요. 그는 페르시아만까지 도달했지만 광활한 바다를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돌아섰습니다. 만약 그가 용기를 내어 계속 나아갔다면 그는 바로 그 시기에 동방 정복을 꿈꾸던 트라야누스 황제와 만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역사의 아이러니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서기 166년 로마 황제 마르코 아우렐리우스의 사절들이 실제로 중국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8개월에 걸친 위험한 항해 끝에 중국 남부의 교지에 상륙했고 한나라 황제 환제와 면담했어요. 이는 고대 세계 두 초강대국 간의 최초이자 마지막 직접 접촉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기록에 따르면 로마 사절들이 가져온 선물은 기대에 못 미쳤어요. 코끼리 상아, 콧불 쏘뿔, 거북이 등껍질 등은 중국인들에게는 그리 특별하지 않은 것들이었죠. 이는 아마도 긴 여행 과정에서 진짜 귀중품들을 통행료로 지불해야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더욱 비극적인 것은 이 역사적 만남 직후 두 제국 모두 치명적인 전염병에 휩싸였다는 점이에요. 서기 165년부터 시작된 안토니누스 역병은 로마 제국 인구의 3분의 1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같은 시기 중국에서도 호인창이라 불리는 전염병이 창궐하여 한나라의 국력을 크게 약화시켰거든요.
이 전염병은 바로 실크로드를 통해 전파되었습니다. 상업 네트워크가 번영을 가져다 준 것처럼 질병도 같은 경로를 따라 확산된 것이죠. 이는 글로벌화가 가져다주는 양면성을 보여주는 최초의 역사적 사례였어요. 전염병의 여파로 한나라는 184년 황건적의 난으로 분열되기 시작했고 로마 제국도 3세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실크로드는 여전히 존재했지만 두 제국의 직접적인 교류는 사실상 끝이 났어요. 그렇다면 비단 제조의 비밀은 어떻게 서방으로 전해졌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다시 서기 550년 콘스탄티노플로 돌아가야 합니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비잔틴 제국의 부흥을 꿈꾸고 있었지만 페르시아가 실크 무역을 독점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안고 있었거든요. 바로 이때 두 명의 네스토리우스파 수도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중국까지 여행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누의 알을 대나무 지팡이 속에 숨겨 가져온 것이에요. 이는 당시 중국 법으로는 사형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였지만 그들은 성공했습니다. 수도사들이 가져온 누의 알에서 실제로 누에가 부화했고 비단이 생산되었어요. 유스티니아누스는 기뻐하며 수도사들에게 큰 보상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중국이 1000년 넘게 독점해온 비단 제조 기술이 서방으로 전해진 것이죠. 하지만 이 사건의 진정한 의미는 단순히 기술 전수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고대 실크로드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상징적 사건이었어요. 비단이 더 이상 중국만의 독점품이 아니게 되면서 동서양을 잇는 거대한 교역망의 중요성도 점차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누의 아래 서방 전례는 또한 지식과 기술의 확산이 어떻게 세계사를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예요. 작은 곤충의 알이 두 대륙의 경제 균형을 바꾸고 수세기에 걸친 무역 패턴을 뒤흔든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과정에서 종교가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도들은 페르시아의 박해를 피해 동방으로 전파되었고 실크로드를 따라 중국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들은 종교 전파와 함께 문화와 기술의 교류에도 기여했던 것이죠. 비단의 서방 전례 이후에도 실크로드는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어요. 향료, 보석, 도자기 등 다른 상품들의 교역은 계속되었고 이슬람 세력의 등장으로 새로운 형태의 교역망이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고대 실크로드의 황금기는 확실히 막을 내렸어요.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고대 실크로드는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세계화의 원형이었습니다. 상품과 기술, 문화와 종교, 그리고 질병까지 모든 것이 이 거대한 네트워크를 통해 전파되었거든요. 중국의 비단이 로마 귀족 여성의 드레스가 되고 로마의 유리 제품이 중국 황제의 보물이 되는 과정에서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 경제가 탄생했습니다. 또한 실크로드는 문명 간 소통의 중요성을 보여줘요. 언어와 문화가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상인들은 수화와 통역을 통해 소통했고 서로의 필요를 이해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국제 비즈니스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크로드의 역사는 또한 상호 연결성의 위험성도 경고합니다. 안토니누스 역병의 확산은 글로벌 네트워크가 어떻게 재앙을 전 세계로 퍼뜨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최초의 사례였거든요. 이는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팬데믹 상황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해요. 실크로드의 쇠퇴 과정도 현재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기술의 확산과 새로운 교역로의 개발로 기존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감소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오늘날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전통적인 산업과 유통망을 변화시키는 것과 같은 맥락이죠. 특히 주목할 점은 실크로드가 단순한 교역로가 아니라 문명의 교류 통로였다는 것입니다.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파된 것도, 그리스 문화가 간다라 지역에서 독특한 예술 양식을 만들어낸 것도 모두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였어요. 네스토리우스파 수도사들의 이야기는 개인의 용기와 겨와 결단이 어떻게 역사를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이 목숨을 걸고 누의 알을 운반하지 않았다면 비단 제조 기술의 서방 전례는 훨씬 늦어졌을 것이고 세계사의 흐름도 달라졌을 것이에요. 또한 이 사건은 정보와 기술의 가치를 보여줍니다. 작은 누의 알과 양잠 기술이 제국의 경제 균형을 바꾸고 수세기에 걸친 무역 독점을 무너뜨린 것이죠. 이는 현재 지식 기반 경제에서 기술과 정보의 중요성을 예견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반응도 흥미롭습니다. 그는 즉시 이 기회의 가치를 인식하고 과감한 투자를 결정했어요. 이는 성공적인 리더십의 특징인 기회 포착 능력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비잔틴 제국이 비단 제조 기술을 확보한 후의 변화도 주목할 만해요. 제국은 페르시아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크게 줄일 수 있었고 자체적인 비단 산업을 발전시켜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했습니다. 이는 기술 자립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죠.
실크로드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또한 중개무역의 힘을 확인할 수 있어요. 소그드인들과 같은 중간 상인들은 직접 생산하지는 않았지만 교역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관리함으로써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이는 현재 플랫폼 경제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정학적 관점에서 보면 실크로드는 육상 교통로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해상 교역이 발달하기 전까지는 육로가 대륙 간 교역의 주요 통로였고 이를 통제하는 세력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었거든요. 현재 중국이 추진하는 1대1로 정책도 이러한 역사적 경험에 기반하고 있어요. 문화적 측면에서도 실크로드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서로 다른 문명이 만나면서 새로운 예술 양식과 사상이 탄생했고 이는 인류 문화의 다양성과 창조성을 보여주는 사례예요. 간다라 미술이나 실크로드 음악 등은 모두 이러한 문화 융합의 산물입니다. 실크로드를 따라 전해진 기술들도 놀라워요. 제지술은 중국에서 서방으로 전해져 유럽 문명의 발전에 결정적 역할을 했고 화약과 나침반도 같은 경로를 따라 전파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술 전파는 인류 문명 발전에 촉매제 역할을 했어요. 종교의 전파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불교는 실크로드를 따라 중앙아시아와 중국으로 전해졌고 조로아스터교와 마니교 그리고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도 같은 경로로 동방에 전파되었어요. 이는 종교가 단순히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 교류의 중요한 매개체였음을 보여줍니다. 상인들의 역할도 중요했어요. 그들은 단순히 상품을 운반한 것이 아니라 정보와 기술, 문화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소그드인들은 뛰어난 언어 능력과 상술로 실크로드의 핵심 역할을 담당했어요. 실크로드의 오아시스 도시들도 흥미로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사마르칸트, 부하라, 카슈가르 같은 도시들은 동서 문명의 만남터였고 각각 독특한 문화를 발전시켰어요. 이들 도시의 번영과 쇠퇴는 실크로드의 흥망성쇠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기후변화도 실크로드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중앙아시아의 기후가 건조해지면서 많은 오아시스 도시들이 사막에 묻혔고 이는 교역로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현재 발굴되고 있는 고대 도시들의 유적은 이러한 환경 변화의 증거예요. 해상 교역로의 발달도 실크로드 쇠퇴의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특히 15세기 이후 유럽인들이 아프리카를 돌아 인도양으로 가는 항로를 개척하면서 육상 실크로드의 중요성은 급격히 감소했어요. 하지만 실크로드의 정신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현재도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 전통적인 교역이 이어지고 있고 문화적 교류도 계속되고 있어요. 특히 음식 문화에서는 실크로드의 흔적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실크로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모델이기도 해요. 1000년 이상 지속된 이 교역 시스템은 환경에 파괴하지 않으면서도 문명의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이는 현재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발전 모델에 대한 시사점을 줘요. 교육적 관점에서도 실크로드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예요. 이는 현재 다문화 사회에서 필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기술 혁신의 관점에서도 실크로드는 흥미로워요. 운송 기술의 발달, 금융 시스템의 발전, 통신 방법의 개선 등이 모두 실크로드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현재 디지털 혁명과 비교해 볼 만한 변화였어요. 마지막으로 실크로드의 역사는 평화와 교역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전쟁과 갈등이 있을 때는 교역이 위축되었고 평화로운 시기에는 교역이 번영했어요. 이는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평화와 안정이 필수적이라는 교훈을 줍니다. 결론적으로 서기 550년 두 네스토리우스파 수도사가 가져온 누의 알은 단순히 곤충의 알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1000년에 걸친 동서양 교역의 역사를 마무리하는 상징이었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열쇠였습니다. 작은 대나무 지팡이 속에 숨겨진 이 작은 생명체들이 어떻게 두 대륙의 운명을 바꿨는지, 그리고 그것이 현재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때 역사의 아이러니와 깊이를 새삼 느끼게 됩니다. 고대 실크로드는 끝났지만 그 정신과 교훈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요.